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10월 10일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났어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죠.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해서 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이 유령 아동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그동안 유령 아동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7월 19일 날 저희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하고 시행일이 같은 거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수원에서 이렇게 그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이 났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케이스를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출생 등으로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출생 의료기관 신고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신고 그 자체는 보면 보통 그 우리 1,000명 중에 998명에서는 병원에서 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심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하차의 명단이 통보되게 돼 있고요. 거기는 예. 산부 인정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구에서 이거를 산모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신고를 하시죠. 체고를 하고 네. 보통 한 달 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행 일자가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맞추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명 중에 998명이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베이박스가 1년에 한 110명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90% 정도는 병원에 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병원에 출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인적사항이 다 통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질 거로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료기관 출생부 통보제를 통과시킬 때 이거는 보호출산제 법안도 같이 통과를 시켜라. 예. 그런 그때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통보제랑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보호출산제 자체가 사실은 그 위기에 빠진 임산부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 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잘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로 또 의료기관 밖에서에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출산 제도로 저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 장치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날짜는 똑같이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네. 보호출산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요 절차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사유를 내 가지고 출산에 양육을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상담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잘 키운다고 그러면 원가정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네. 나는 도저히 좀 이것을 좀 하기 어렵다고 그러게 되면 보호출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보호출산 할 때는 그 산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식별화 조치를 해가지고 익명성이 된 상태에서 요거를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출산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 등록을 하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사후 보호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아기가 잘 크고 있다가 나중에 아기가 성년이 되게 되면 그 자기 태어난 것에 궁금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저희가 일단 산모가 동의를 하면은 이제 공개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지금 법에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산부가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가명이나 관리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익명화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가명 이름이 되게 돼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또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진료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진료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산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익명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호출산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있었습니다. 뭐 산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아이의 알 권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 이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는 그거를 도리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진짜 이렇게 그 산모가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게 되면은 병원 내 출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하게 돼 있고 네. 병원이 아닌 의료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 보호출 선택하게 되면 다시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도리어 우리 환자의, 우리 산모의 또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게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생겨 있고요. 네. 제도가 생긴 이후로도 많은 그 산모들이나 아기들이 도리어 살아나는 그런 그 긍정적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밖 출산이 이걸 통해서 좀 더 줄어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겁니다. 독일에서는 실내 출산제라고 해서 이제 보호 출산제랑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예.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보호 출산제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예,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사실 프랑스인데요. 네. 프랑스는 옛날에 이제 수도원 때부터 이렇게 그것을 임명을 하는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이 제도가 완전히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익명 출산제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자기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 아동이 이제 내가 알 권리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다 그러면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돼 있는데요. 프랑스는 한 해에다 600명 정도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출산제라고 해서 201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여기는 프랑스와 틀린 것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예. 적게 돼 있지만 적게 된 다음에서 익명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쯤 되면 정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공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 가정법원에서 그거를 잘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독일식에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년에 한 120명 정도 예. 그 정도는 계속 실내 출산제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실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 출산제 시행까지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점들 좀 준비해야 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제 중앙상담기관 또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을 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빨리 그걸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있다고 그러면 상담기관은 있지만 사실은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위기에 빠진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가정이 이렇게 마음이 곤궁하고 어려운 상태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전문가가 어떤 상태냐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라 그런 네. 식으로 심리적인 정서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 많은 이렇게 또 혹 하게 되면 왜 아이를 갖게 됐냐라든지 또 뭐 그런 걸 꼬치꼬치 해먹게 되면 늘 상처를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저희가 내년 7월 19일에 양성해서 딱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키우겠다. 저희는 원가정 양육이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보호출산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 결혼한 부부가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이 사실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2시에 행사를 해서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아주 위기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네. 금년도 지난해가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예, 그 출산율이 0.78명인데 OECD 국가 중에서 1 미만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태어날 때가 60년도인데 그때 108만 명이 태어났고요. 네, 71년도에 102만 명이 됐고 그게 2002년도가 절반인 50만 명이 되고 지난해가 또 25명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71년 2002년이면 50년 만에 이것이 사실은 4분의 1로 줄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것도 예, 빨리.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줄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대학 진학률 같은 게 65%인데 우리 지난해 나온 애들이 하게 되면 24만 9천 명이니까 16만 5천 명 정도가 대학을 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학 정원은 한 48만 명쯤 됩니다. 안 맞아요. 수도권만 19만 명인데 수도권도 지금 못 채우게 돼 있고요. 예. 지금 해마다 제가 어린이집도 담당인데 어린이집은 한 2,000개 정도, 유치원도 지금 해마다 지금 몇백 개씩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도 많고 또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고 있는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예,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고요. 그 불안의 근본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무한 경쟁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이제 크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좀 안 되는 것. 두 번째가 아마도 지금 전세를 얻어서 가서 이제 집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2억 정도는 또 있어야 되고 또 결혼 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요즘 한 4,500에서 5,000쯤 든다고 그럽니다. 스드메라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네. 비용이 좀 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많은 것이 또 육아 부담이 참 여성분들한테 많이 짊어져 있고 예.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하루 애를 돌보는 가사노동 시간이 54분입니다. 네. 여자는 3시간 7분을 하루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이게 3배가 넘게 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사실은 좀 출산을 좀 꺼리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 같은 경우는 34세 평균 결혼하게 돼 있고요. 네. 여자는 3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혼 출산율이 3.9%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낳는 연령이 32.6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30세 넘게 되면 노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9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첫째 평균 연령이 사실은 26세였었거든요. 네. 26세를 낳고 그 다음번에 28세, 29세 나이의 애들을 한 2-3명, 3-4명 낳을 수 있겠는데요. 예. 첫째가 32.6세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가 난임도 많이 생깁니다. 10명 중에 1명이 난임으로 예. 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으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줄 대책, 또 내년도 예산안도 좀 갖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네. 0세는 금년에 70만 원, 1세는 30만 원 주고 있는 거를요. 0세는 내년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을 줄까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천만당 이용권인데 지금은 아이당 2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아는 200만 원인데 둘째아, 셋째아부터는 300만 원씩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난임 수술비가 이제 지금 300만 원쯤 드는데 건강보험에 70% 주고 있는데 나머지 30%를 지금 본인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득 기준이 180%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9개 시도는 소득 180만 원 있는데 요 한 90만 원, 100만 원을 다
지자체가 내주는데 8개 시도가 지금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다 해주는 걸로 한다라든지 또 만 2세 이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입원 수술비를 본인 부담을 제로하는 이런 방안 등 다양한 것을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임신수술을 원하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집중해서 저희가 더 대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